안녕하십니까. 9월 가을 증시가 한창입니다. 한동안 주춤거렸던 주식시장이 이제 힘을 좀 낼까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승진하셨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승진도 하셨으니까 또 오늘 토론은 더 잘하실 걸로 기대를 걸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기 흐름하고 또 정시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데 9월 FOMC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보면은 연준이 이번에는 이제 그냥 동결하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또는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번에 요즘 유가도 오르고 하니까 9월에 당장 0.25%포인트 정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의견들이 분분한데 연준의 어떤 긴축 로드맵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올해 인상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7월 FOMC 그리고 곧 이어서 발표됐었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어쨌든 분명하게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7월달 이후에 9월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들이 혹시라도 좀 반등을 세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좀 11월 인상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은 특히 임금과 관련된 고용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달까지 앞으로 적어도 한 2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11월 인상보다는 11월도 동결. 예. 그래서 연말까지 어쨌든 좀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워낙 국제 유가가 많이 튀니까 네. 이게 조금 헤드라인에 부담이 돼서 헤드라인 물가에 11월에는 소폭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무님 견해는 유가보다도 어떤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더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저도 예민하게 보는 게 이제 유가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CPI만 보더라도 아마 이제 기고 효과 예. 또는 이제 역기조 효과 때문에 아마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제 중기적으로 지금 꺾였느냐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는데요. 적어도 코어 물가를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임대료 부분 같은 경우는 주거비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 경계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릴 만큼 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동결하고 아마 관찰할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도 오르긴 하지만 가계의 어떤 실질 소비 여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을 연준이 되게 면밀하게 살펴볼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연내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이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일단 금리를 동결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동결하는 국면에서 특히 동결 초기 국면,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을 거다라는 동결 초기 국면에서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셌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름 지나면서 유가가 오르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고 구심점이 좀 없는 상황인데요. 9월달 FOMC 이후 9월달, 10월달 이후로 시장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유가를 제외하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9월에 끝날 수도 있고 또는 11월에 이제 금리 동결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관심은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이미 내년 2분기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보는 대체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연말부터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어서 예. 내년 이제 1분기 또는 2분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번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내린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뭐 3번 정도 내린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긴 하지만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둔화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한 내년에 3번 정도 그리고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부터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조금 저희도 이제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당겨지고 뭐 또는 미뤄지고 네. 할 수도 있지만 내년 2분기 정도를 지금 현재 좀 주목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네요. 네, 시장에서는. 네. 어찌됐든 연준 금리가 이제 5.5% 또는 한 번 더 올린다면 5.75%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 한 10여 년 이렇게 평균으로 볼 때. 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어떤 경기라든지 증시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소위 이제 연준에서 higher for longer라는 표현을 좀 쓰면서 이게 되게 한때 유행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은 앞서도 질문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연착륙이 성공했었던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한 6개월 이내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었을 때의 대체로 보면은 경기가 크게 급락하지 않고 다시 좀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네. 즉, 한 5에서 5.5%, 5.75%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한 올해 11월까지 만약에 동결을 한 이후에 내년 1, 2분기 사이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연기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네. 그 기업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 이제 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중국 변수도 미국 못지않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벽개원, 비구이완,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 요게 이제 대출 이제 상환을 해가지고 큰 디폴트 위기를 넘기면서 좀 사람들한테 좀 안도감을 주게 했는데 이게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가 그러면 이제 그럭저럭 좀 해결이 돼 가고 완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저는 되게 좀 구조적이고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트리 가든, 그러니까 비구이 위안이 어쨌든 채권 이자를 상환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거를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는 거는 막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요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걱정하는 아주 통제 못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 또는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중국발 리스크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계속해서 또 나오고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헝다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네. 헝다는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너무 몸집이 커지면서 무질서하게 성장을 하다가 중국 정부가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어려워진 케이스고, 컨트리 가든은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되게 좀 좋은 기업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이 이렇게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중국 시장이 안 좋구나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아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아마도 컨트리 가든보다 조금 더 재무 상태가 어려운 많은 기업들의 뭐 도산 위기 또는 회사채 위기가 계속해서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게 금융권을 비롯한 어떤 금융위기로 가는 거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좀 막아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길게 정말 좀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제 가능한 위기가 계속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은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이제 뭐 거의 상수라고 봐야 된다. 예.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중국 정부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놨는데 보면은 뭐 0.1%포인트 금리 인하하는 정도 약간 찔끔 대책이다 보니까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소용이 없다. 예. 뭐 사실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별로 칼을 안 꺼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아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부채 위주로 엄청 성장을 할 수도 없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부양책을 쓰더라도 되게 조금씩만 쓰고 인위적인 부양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양의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효과가 없다라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지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안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청년 실업률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대신에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는 도시의 전체 실업률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도시 전체 실업률마저 나빠지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도 어쨌든 부양책을 낼 수밖에 없고 특히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그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를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어차피 센 경기 부양책은 안 낼 거고요. 예. 다만 소총처럼 예. 아마 찔끔찔끔 내고 또 효과가 없으면 또 찔끔찔끔 내고 이제 이렇게 뭔가 큰 바주카포를 팡 쏘가지고 위기를 겪기보다는 계속 소총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5% 성장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막는 정도. 네. 그러니까 전선이 후퇴하는 거를 막는 정도로 부양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도 아까 부동산 시장을 이제 위기를 상수화하는 것처럼 부양책도 이제는 찔끔찔끔 내는 게 상수화되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명절 징크스 이런 게 시장에 정시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번 추석 연휴를 이제 전후한 우리 국내 정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한 10월 초 중반까지는 그러니까 추석을 전후로 해서까지는 약간 좀 쉬어가는 장세, 약간의 이제 조정 국면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네. 좀 연말까지 시장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휴가 또 이번에 좀 그 예상외로도 좀 길어지는 바람에 예. 조금 더 그 불확실성이 좀 커졌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연말 연초가 뭐 한국 수출이라든가 미국 고용이라든가 좀 예민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추석 전후의 시장의 흐름은 훨씬 더 거래도 없고 소강 국면에 가까운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박스피 장세가 계속 지속된 이런 상황이고 중간중간 이제 종목만 바뀌는 순환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활기가 썩 강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은 전략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뭐 저가 매수 이때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가지고 비중을 더 늘리는 게 효과적인 전략인지 우리 상무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본다면 조금 비중을 지금 빠질 때 이제 조금씩 사는 게 좀 맞는데요. 단기적으로 추석 전후로만 본다면 사실 큰 모멘텀,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이렇게 그 되돌려서 주가가 오를 만큼의 모멘텀이 사실은 좀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0월 초까지는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0월 초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실적이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지 막 급락하거나 예. 이럴 거는 아니기 때문에 10월 초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매수를 나설 수 있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좀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 빠질 때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전이 말하자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에 배당주를 담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 미리 좀 사둘 만한 배당주 있습니까? 추천할 만한 게? 주로 은행하고 통신주들이 예. 배당을 많이 주죠. 근데 은행들이 올해 실적이 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가는 좀 싼 편이고 예. 그래서 뭐 은행주들 저는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배당 성장이라는 거는 배당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점점점 많이 늘리는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배당 성장주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배당을 받으면서 또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요즘 들어서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그다음 배당을 잘 안 주다가 예. 배당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이 많다라는 거고 주주 가치를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전통적인 은행 통신주들에다가 배당 성장까지 포함한 뭐 인터넷 이런 일부 업종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배당 성장주로 네이버 말씀하셨는데 한두 개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도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당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업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주 가치를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약간 소위 가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또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 반도체 업황이 바닥은 탈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한국 수출을 보면은 어쨌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올해 봄 이후에 반도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